진짜로 공포를 사도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7월 11일부터 지금 5달째 조정을 받고 있어요. 새로운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마지막 조정 과정, 지금 언더슈팅이 나왔고 진짜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로 인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진짜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로 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자료의 제목이 마음에 든다고 저희 제작진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진감래였나? 하여튼 무슨 좋은 얘기였어요. 자료 제목 한번 딱 읽어주세요, 부장님. 워스트 케이스도 마지막 하락 파동. 좀 긍정적인 분을 좋아해요,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10월, 11월 달에도 워스트 케이스가 있긴 하다. 근데 확률은 거의 없다. 라고 했는데 현실화 됐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제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죠. 네,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될 줄은 몰랐고, 그러니까 12월 전망을 할 때도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치고 가든지 다 실망하게 만들어서 밑으로 확 빼버린 다음에 올라가든지 두 가지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아쉽게도 좀 두 번째 케이스로 가는 그림인데 여기서 더 빠질까?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죠. 아, 그래요? 네. 하도 근데 약간 다들 시장을 많이 경험을 하셨다 보니까 아까 제가 적어놨는데 IMI님께서는 이제 저희가 의심을 많이 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IMI님도 너무 다들 들떠 있는 것 같아요라는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저도 단언을 해도 되는 상황일까라는 우려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저점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까 센터님도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2018년 케이스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되게 의미 있었던 게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게 다 들어있었어요. 18년이랑 비슷하다. 네. 그림 보여드리면 이제 2018년 중반에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되게 안 좋았고 미국이 일시적으로 분기별로 역성장을 하면서 침체다 아니다라는 논란들이 있었을 때가 이때거든요. PER은 7.62, 그리고 선행 PBR은 0.85, 확정 실적은 0.77 이랬는데 현재 밸류에이션 레벨로 보면은 2,330에서 2,417, 그리고 PER은 굉장히 낮긴 한데 2,265 정도까지도 있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올해 8월 5일 장중 저점 기준으로 보면 PBR은 거의 비슷합니다. 0.78, 0.77, 0.85, 0.85. 그래서 많이 빠져도 2,300선 초중반이면은 바닥 나온 거 아닐까? 만에 하나 언더슈팅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하락 파동이지 여기서 추세적으로 더 떨어지는 그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요즘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그거거든요. 진짜로 공포를 사도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세요?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이가 좀 깊어지기도 했고 진짜 제일 아쉬웠던 거는 12월 월요일 날 12월 3일 날 장중에는 2,500을 넘었잖아요. 화요일 날. 기억납니다.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날 막 외국인 매수 5천억 있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월요일자를 발간하고 이렇게 양 갈래의 경로를 그려놓고 화요일 날 딱 올라가고 됐다. 내일만 올라가면 하락 추세 뚫고 치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재지변 비슷한 거라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들은 새로운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마지막 조정 과정, 그러니까 7월 11일부터 지금 5달째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중기 조정이 마무리되는 과정이지 새로운 하락 파동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약간 공포에 이제 사라고 하셨는데 공포가 너무 잦게 느껴진다. 체감상 공포는 자주인 것 같은데요? 라는 너무 질문에는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일단 너무 잦아서 어떻게 보면은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도 들긴 하죠. 양치기 소년 원래 거의 두 번 했는데 저희는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레벨하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볼 거는 지금 들어와 있는 악재가 뭐 있을까요? 실적 불안, 반도체 안 좋다, 트럼프 왔다, 우리나라 좀 불안하다. 정치적 불확실성, 한국 정책 없다, 한국만 왜 유동성이 꺾이냐. 그러니까 더 이상 악재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반영을 했다면은 여기서 더 내려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좋은 말씀, 시장에는 그 좋은 전망일 수는 있는데 약간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레벨에 와 있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뭐가 동력이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런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던 불안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그 정도는 아니네. 트럼프 관세? 바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네. 네. 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상화될 수 있는 레벨이 일단 국내 변수가 좀 진정되는 것만으로도 2,500은 갈 수 있고 그 2,600, 700까지도 불확실성 완화만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서 더 레벨이 올라갈지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좀 시장 긍정적으로 봐야 될 때다. 네. 지금 언더슈팅이 나왔고 진짜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로 인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진짜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로 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아까 그 유종우 본부장께서도 얘기했고 그 PBR을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네네. 제가 그럼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PBR은 ROE의 함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ROE가 높아야 PBR이 올라가고 ROE가 네. 떨어지면 PBR이 떨어지는데 네. 물론 우리나라 PER이 지금 8배도 안 된다는 얘기는 ROE에 비해서 PBR이 낮긴 네, 한데 맞습니다. 한국의 ROE는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네,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주주환원이 너무 낮으니까. 네, 네. 그러면 질문상 ROE가 계속 떨어지니까 네. PR은 낮아도 구조적으로 PBR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라는 질문에는 혹시 뭐라고 답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데 지금 네. 보면은 자 그러면은 낮아지는 과정에서 이 레벨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일까? 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밸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ROE가 저는 더 나빠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악재들, 그러니까 그런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도 저는 요즘 중국 경기 돌고 있습니다. 네. 유럽 나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네. 해도 안 믿거든요. 왜냐면 유럽은 중국이랑 사실 경제가 똑같이 가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은 소매 판매 증가율이 지금 2달 연속 올라왔고 3달째 올라갈 거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 2023년 11월 달이 고점이었어요. 10점 네. 몇 프로고 그리고 24년 올해 4월이 2점 몇 프로로 네. 기조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상반기에는 올라가는 거 아닐까? 라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OECD 경제성장지수는 중국이 턴하고 있어요. 지금 3개월째 매달 리바이즈 돼가지고 봐야 되긴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업데이트 된 거 보니까 3개월째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지금 최악의 상황들을 반영한 거 아닐까? 여러 가지 가정들이. 근데 지금 하나둘씩 나오는 것은 중국 경제 지표도 조금씩 바닥을 잡고 있고 턴어라운드하는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 경기 선행지수도 올라오고 중국 GDP 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대내 환경을 빼고는 나쁜 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대내 환경이 워낙 위축돼 있다 보니까 이게 반영되지 못할 거라는 공포감에 너무 휩싸여 있는데 저는 최근 며칠 개인 투자자들이 좀 투매성 매물이 나오는 것들이 네. 좀 손바뀜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나 기관이 최근에 보여주는 어떤 매매 동향의 추세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매년 12월에는 수급 계절성이 너무 뚜렷합니다. 예. 일단 요 그림 먼저 보여드리면은 외국인 선물이 평균 1조 정도 들어와요. 12월 달에.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1조 5천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평균의 함정 아니냐 뭐 네. 이러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2011년 이후 평균치를 놓고 보면 그냥 월 초부터 쭉 들어옵니다. 저게 12월 평균치라는 거죠. 12월 네. D-Day가 12월 첫 거래일이고요. 쭉 올라가서 이제 배당락 지나고 이제 좀 매물이 나오는 그림인데 이것도 평균의 함정일 수 있죠. 그래서 2011년 이후 딱 7번만 12월 달에 누적 누적 프로그램 매매가 매도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만 놓고 봐도 여기 보시면은 12월 중순을 지나면서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요. 네. 선물은 확실하게 들어오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게 보통 쿼드러플 리칭데이 전후로 변곡점이 나와서 내일 모레인데요, 네. 지금. 그래서 제가 12월 전망하면서도 12월 초중반 첫째 주, 둘째 주가 제일 불안정하고 12월 중순 이후 쿼드러플 리칭데이 이후에는 좀 수급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다. 근데 때마침 뭐 지금 최근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국내 변수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물론 뭐 하루 이틀 더 등락은 있겠죠. 또 뭐 물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들이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는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2350 한 투는 하우스뷰가 그렇게 돼 있고 네. 여기 아까도 차트 보니까 2300 얼저리까지 네. 바닥이신 거잖아요. 근데 차트를 보면은 이제 8월에 바닥 한번 가고 또 네. 9월 언제 한번 오고 그래서 지금 3중 바닥 비슷하게 돼 있긴 한데 문제는 고점이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약간 쐐기 비슷하게 되는데 그러면 설령 지금이 바닥이어서 사겠다고 해도 업사이드가 별로 없어서 굳이 내가 고민하면서 한국 주식 해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일단은 짧게 보면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5개월째 하락이거든요. 네. 근데 요 그림은 뭐냐면 주간 차트예요. 주간 차트를 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여기가는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23년 10월 2270을 깼어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 2022년 9월 말 저점에서 시작된 큰 상승 추세가 하나 끝나고 이 하락 추세가 이제 끝나는 과정이 아닐까? 더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큰 상승 하나, 큰 하락 하나, 그 다음에는 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희는 기대를 하는 거고 여기에 조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뭐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MACD 오실레이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통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시장은 불안정하지만 점차 시장의 힘이 응축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반대의 케이스가 이런 경우예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거든요. 이거는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큰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는 과정이지 이 고점을 돌파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더 떨어진다? 라고 보긴 좀 어렵고 지금 중요한 거는 아마 당분간은 2350에서 2500 2450 거기서 좀 등락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추세가 완전히 망가졌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작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차트 주봉이었죠? 네, 주봉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장님 가져와 주신 이제 받은 주제 중에 하나가 12월 반전 포인트가 있길래 그러면 뭔가 반전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무슨 지점이 있는 건가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긴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 어떤 유지 측면에서 더 너무 안 좋아지진 않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재가 거의 다 해소됐다라는 측면이지 그거보다도 저는 다른 중국 쪽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중국 쪽 변수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소매 판매 유동성 모멘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소매 판매 증가율이 이 그림 보여드리면은 이번 달에도 또 5%로 또 올라간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M2 증가율은 플랫하긴 하지만 이미 바닥에서 좀 올라왔고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도 조금은 바닥을 잡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 그리고 제조업 지표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렸던 거는 여기 보시면은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중국은 안 돼라는 시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12일 뭐 이번 주긴 한데 중국 경제공작 회의에서 좀 스탠스가 조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조금은 좋은 포인트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경제공작 회의는 이미 어제 시진핑이 그 회의에 정치국 회의, 공작 회의 전에 얘기해서 어제 급등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근데 중국 관련해서는 그럼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알았다. 중국이 부양책 써서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한국하고 중국 사이의 상관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부양책을 써도 한국한테 영향이 없다. 그래서 소용없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보다 그러니까 탈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옛날만큼 100% 온전하게 들어오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왜 지금까지는 중국이 올라갔는데 왜 한국 못 가고 막 그랬냐. 경기가 안 돌았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경기 흐름들이.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에 포모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그때는 워낙 달러가 강했던 흐름이었고 포모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한국에선 빠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기가 턴하네, 바닥 잡고 올라오네, 소비가 살아나네 라는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책 기대였냐, 경기 회복 기대냐, 요 두 가지의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자꾸 경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부양책 정책은 나올 만큼 다 나온 것 같아요. 많이 나왔어요. 더 나온다고 해도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이게 경계복으로 이어져야지 뭔가 실타래가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부터는 좀 실타래가 풀리는 그림들이 조금씩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청자이신 만여준님께서 이제 저희가 한참 중국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중국이 좋아지면 뭐 살까요? 그래서 업종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최근 반도체 수출이 좋았을 때 보면은 홍콩하고 대만으로 수출이 폭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반도체 수출 물량이 늘었거든요. 가격보다 물량이 더 늘었는데 전 그런 흐름들이 좀 더 소비가 좀 살아나면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IT 관련된 쪽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거기에 대한 수요들은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기차, 2차 전지 쪽들 그러니까 한국이 거기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유럽이라든지 전반적인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 측면에서 분명히 좋은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가장 핫했지만 최근에는 쳐다도 보지 않는 음식료하고 화장품. 중국 소비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요즘 들어서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것들을 보자. 너무 좋은 것들만 보다 보면 따라가는 작가이 될 수 있는데 그동안 너무 안 좋다라고 했던 인터넷 최근 네이버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죠.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도 안 쳐다보고 있다 몇 달 동안 올랐다가 또 이제 쳐다볼만 하니까 꺾였고 그런 패턴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자 이제 주도주다 예를 들고 쭉 갑시다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 싸다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순환매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근데 이제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중국이 좋아져서 유럽에 차를 많이 팔고 하면 센티는 좋아지는데 아직도 리튬 가격이 오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잉 공급의 우려가 있어서 내년까지도 실적 추정치가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될 것 같다고 보세요? 일단은 추정치 하향이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뭐 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근데 실적은 떨어지겠죠. 근데 이거를 100% 믿었다는 주가가 여기 안 있었겠죠. 이미 그거는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리 EPS 하향되는 걸 미리 다 반영한 거다 주가가. 다 알고 있다. 근데 추정치가 안 내려왔을 뿐이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말씀하셨던 원자재 쪽도 좀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원자재 담당한 애널리스트랑 같은 의견인데 금리도 좀 더 떨어질 거고 달러도 여기서 더 강해지긴 어렵고 그리고 원자재 쪽이 좀 움직이긴 할 텐데 전기차 판매의 80%가 유럽하고 중국이잖아요. 유럽하고 중국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그쪽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와 원자재 수요와 맞물리게 된다면 2차 전지 소재 쪽들이 좀 움직이면서 좀 2차 전지는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원자재 담당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해질 안 합니다. 오르는 거 그대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 떨어진 대로 그냥 두드려 맞고 올라가면 같이 갈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그분은 동의하고 있어서 뭐 진짜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원자재 가격 변화만으로도 좀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25년 상반기 중에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는 2,300 한 50에서 2,500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내년까지 보면 충분히 혹시 상단은 내년 얼마를 지금 제시하고 계세요? 저희는 연간 전망에서 3,000 제시했는데요. 3,000. 그거는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향후 뭐 이제 12월, 1월, 2월 흐름들을 조금 봐야 되겠죠.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워낙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뭐 탄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3,000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1분기 중에 2,600을 못 넘는다? 그러면 좀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분기 중에 2,700 이상 가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열려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번 달에 국장 대응하시면서 좀 당부의 말씀 해주실 조언 이야기라든지 못하신 말씀 있으면 듣고 2부 마무리하죠. 일단은 뭐 상상하지 못했던 악재까지 나온 상황에서 뭐가 더 두려울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는 지금은 공포를 사야 될 구간이다. 투매하기보다는 기다리고 만약에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버티는 장이다. 버리는 장이 아니고 버티는 장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요즘은 좀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많이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차원에서 충분히
가격 조정은 됐으니 네. 뭐 급하게 뭐 공포에 팔고 네.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부 함께 봤고요. 2부는 오늘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